교수님에 대하여 경례! 반갑습니다. 하여튼 연일 전국이 폭염이 계속되는데 그걸 아주 마다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곳만큼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생각보다도 우리 부경대학교가 여러모로 이 시설이 괜찮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에 일반인들이 공부하러 오는 이 평생교육원의 아주 이 시설은 전국적으로 따져라도 S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또 여기 나오는 이 강좌가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널리 PR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첫째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작가로서 글을 쓰고 또 그 나름대로 좀 작가답게 뭔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 가는 겁니다. 막 그 첫 번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적인 그 방향을 정해준 사람은 역시 그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의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많은 명제를 제시하는 게 뭐는 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오케이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방법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학 강의를 가르면 예를 들어서 문학을 하면 글을 쓰면은 문학성이 있어야지 예술성 그럼 문학성이 뭐냐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깨놓고 그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문학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 과정 좀 설명해봐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조금 더 뭐냐면 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왜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학성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그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구나 이걸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자료의 첫 제목이 오늘 아침 나눌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인문 작가와 인문 작품이라는 이 이야기라는 거였어요. 이때까지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좋은 글을 써야지, 그죠? 좋은 글을 써야지. 또는 글 잘 쓰는 작가가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아주 순간적인 것이다. 정말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럼 내가 작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의 길은 도대체 그 지향점이 어디냐?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아직 나는 좋은 글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가 궁극적으로 써야 할 좋은 글이 뭐냐? 이걸 이제 갖다가 붙이는 말이 앞에 인문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그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강조의 큰 소재는 뭐냐면은 인문 작가와 인문 창작이라는 정말 이제 좀 생소한 이야기, 우리가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인문 작가와 인문 예를 들어서 작품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을 새롭게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새롭게 쓸 것인가? 이런 두 개의 화두를 가져야 되겠다. 이 두 개의 화두는 절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무엇과 어떻게 WHAT, what이라는 말, 그다음에 HOW, how라는 이 말, 이 두 개가 갖는 하나의 뭐랄까 어떤 하나의 그 철학적인 개념 또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문학적인 개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새롭게 행할 것인가는 그것을 갖다가 하는 이미지로 나타내주면 이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이 사람은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존재성의 문제를 내세우는 것을 이제 그 로댕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로댕이 생각하는 그림을 갖다가 많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 중에서 이제 온전하게 나타내는 이거 있는데,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뭐냐면은 어떤 그 로댕의 조각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오히려 반만 남아있는 이런 이미지를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 역시 작가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 저 뒤에 이제 뭐냐면 엉덩이 부분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바로 존재한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으로 봤을 때는 햄릿이라는 인물이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잖아요. 작가에게서 생각한다,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뺄 수가 없는 거. 생각하지 않는 작가, 그거는 예를 들어 작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자격을 갖는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러면 아주 어떤 하나의 수용을 갖다 끼게 가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어떤 하나의 그 몸의 율동성을 강조하는, 이것은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은 괴테의 파우스트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적에는 뭐냐면 햄릿적인 인물, 파우스트적인 인물, 이 두 개가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어떤 하나의 우리가 thinking, 생각이라는 것, 그 다음에 behavior, 행동, 이 두 개가 인간의 존재성을 결정해주고 작가의 존재성을 결정해준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대 인문 작가를 맞이하며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볼 적에 여러분 이제 작가를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는 수필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어떤 장르적으로 분파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의 위에 있는 가장 작가의 그 최고 위에 있는 하나의 어떤 원초적인 개념, 원형적인 개념은 인문 작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문 작가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인문 작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7개의 figures, 상이 있다는 것, 부처상이 있다는 것, 예수상이 있다는 것, 이런 7개의 상이 어떻게 해서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이야기할 때, 문학적인 장르를 이야기할 적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평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을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단계가 7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 7이 49.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 하면은 인문 작가상의 몇 단계에 와가 있느냐, 또는 내가 작품이 뭐냐면 인문 작품으로서 몇 단계에 나아 있느냐, 이를 갖다가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이런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지 하는 그 이야기에서 인문작가 7상, 인문작가 7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다 듣고 나면 이제는 뭐냐면은 진짜로 뭐가 된단 말이고, 이제 그대는 인문작가, 느낌표 땅땅, 이제 이게 된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완전히 여러분의 두뇌를 갖다가 개조시켜줍니다. 네. 자, 문학은 어떤 점에서 봐서는 세뇌잖아요. 세뇌.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문학만큼 훌륭한 개조 창구가 없고 세뇌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자, 항상 새롭게 하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반동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엔티액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동이야, 이런 말은 뭐냐면 기존적인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자, 이 반동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데올로기적이고 아주 사상적인 그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문학은 항상 새로운 질문부터 하다. 첫째, 문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일반적으로 가르쳐 줄 적에 어떻게 가르쳐 주면 언어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양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어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하는 말은 표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 같으면은 색채로 나타낸다든가, 음악 같으면은 뭐 악보로 나타낸다든가, 무용 같으면 율동으로 나타내듯이 문학은 언어로 표현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어버렸냐면 이 그냥 수단을 강조한다는 거야. 문학 수단만 강조하고 껍데기만 강조하고 형식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 전부 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문학 속에 무슨 정신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어떤 본질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은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여기만 가는 순 사이비 예술가와 사이비 작가들만 만든다는 거야. 이거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인문학적 사고를 출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뭐냐? 인문학적인 사고다. 이것을 갖다가 출력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종이를 갖다 끄집어낼 적에 이제 인쇄하는 걸 이거 출력한다 하잖아요. 출력은 뭐냐면은 내가 인풋을 입력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웃풋,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인풋과 아웃풋이야. 여기는 꾸밈이라 하는 것이 없는 거야. 뭐를 갖다가.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쓰면은 문장 가지고 꾸민다는 거야. 꾸미다 보면은 나중에는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본질을 훼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항상 문학이란 인문학적 사물을 출력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인문학이라 하는 걸 말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적에 제가 여기에서 큰 개념은 인문학은 하면은 문사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대학교 들어가면은 인문대학 이야기 하잖아요. 공과대학, 인문대학. 그럼 인문대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문학, 철학, 사학 이 세 개를 문사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개념만큼 저는 항상 잘못된 개념이 없다. 하루 빨리 인문학 하는 말은 이 문사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문학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사학에 관한 책도 철학에 관한 책, 그래서 문사철 300권 이렇게 읽어야 어떤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출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문학이 뭐냐를 가면보면 그것이 뭐냐, 인문성을 지니고 있는 학문, 이것이 인문학이야. 인문성이라 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서여진 것. 그죠? 그래서 바로 그거.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책. 이런 말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작가에 의해서 작가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서여진 이라.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 전부 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보세요. 정치학, 경제학 이런 것도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병리학 이런 것도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학 이것도 뭐냐면 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점에서 신학도 인간학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 뭐란 말이고 인문학이라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되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시는 시만 읽는 거야. 수필가들은 수필만 읽는 거야. 그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쪼그라들여가지고 망치는 이야기야. 차라리 그런 걸 안 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읽으려고 하면은 뭐냐, 그야말로 인치학도 읽어야 되고 정치학 개론도 읽어야 되고 철학 개론도 읽어야 되고 심리학 개론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다닐 적에 내가 이제 경북대학교 다녔는데 내가 지금 어떤 내가 단단히 각오를 하느냐면 이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책은 다 읽을 거야. 내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 그 결심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발견을 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냐면 이런 것처럼 인터넷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보 처리가 되지 않고 전부 다 도서관마다 카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카드에서 카드에 그 책에 이제 목록가 적혀가지고 그 이제 번호를 갖다가 도서관 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그걸 찾아가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카드를 처음부터 손으로 드르륵 오늘은 정착이 왔어. 내는 경제에서 카드만 주르륵 있는 거야. 아, 그래도 뭐냐? 제목은 다 읽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도서관 다 읽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서는 어떻게 다양하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이 독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뭐냐면은 글을 쓰는 것이 50%,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것이 그것이 50%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모든 사고의 결정체로서 모든 것이 최상위 견과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법학을 전공하고 의학을 전공하다 하더라도 역시 그 위에 있는 것은 인간을 위한 독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뭐냐면 작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소설가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수필가라는 큰 장르적인 개념은 필요 없다. 그것은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분파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문 작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 작가는 인간의 영혼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 이래 쓰거든요. 특히 수필을 쓸 적에는 우리가 보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체험이라든가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야. 좋다 이거야. 모든 것은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뭐냐면 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다 모든 인간의 영혼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냐면 그 DNA를 나타내는 곳은 유전자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작가는 뭐냐면 영혼의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안 돼요? 이해되죠? 그거 이야기야. 그러니까 모든 시인이나 수필가는 전부 다 영혼의 지도를 만드는 인문 작가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인문학과 문학의 뭐냐는 거죠. 인문학은 본질이야. 내용이야. 문학은 그 인문학을 이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과 문학은 어떻게 구분하면 하나는 내용이고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본질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한 형식이고 그래서 그 인문학과 문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안팎의 관계를 이루는 쌍쌍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결국에는 우리가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야. 항상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간성 하든지 또는 자성 하든지 철학성 하든지 뭐라는 성을 갖다 붙여 남성, 여성 이렇게 성을 갖다 붙이면 그 성이 갖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항상 방향이야.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는 거야. 남자가 갖는 남성은 뭐냐면 남성이라는 그런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남자 얘기야. 그럼 여자는 뭐고 여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자. 이 이야기 되는 거야. 그럼 인문성은 항상 그러면 인문이라는 어느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 거야. 그 방향이 자의식에서 영성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썼다? 이원영 선생님이 쓰는 거야.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데 그것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보다는 차라리 자의식에서 영성으로 했으면 훨씬 더 책이 많이 팔릴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왜 그러노? 그러니까 이은영 선생님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따라갈 사람을 그게 머릿속에는 지성인 가득이 꽉 차 있는 거야. 머리에서.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인데 그게 아니고 자의식에서 영성으로 이래야 말이 맞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선 자의식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7개의 하나의 문학성이 있고 7개의 인문 작품의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자꾸 예를 들어서 인문작가라는 하는 말을 왜 세우게 되는 거냐는 거야. 지금 우리 주위에는 보이는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AI 작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책팟이라 하나, 책팟이라 하나 뭐 하나. 책 PT 그래. GPT. 책 GPT 이걸 갖고서 지금 글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책 GPT는 현재 우리에게 우호적이야.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책팟이야.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AI 작가가 있고 반대쪽에는 인간 작가가 있는 거야. 이제는 AI 작가와 인간 작가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요. 어느 누가 글을 잘 쓰느냐, 어느 누가 인간을 위한 좋은 글을 쓰냐, 이런 싸움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인문 작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시가 좋으니 수필이 좋으니 뭐 소설이 좋으니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의 적은 AI 작가는. 그래서 AI 작가의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인문 작가야. 그렇게 하락하면은 이제 오늘 2시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인문사 History of Humanitas 그 역사가 어떻게 바꾸어지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인문 작품성을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왜 인문 작가와 인문 그 작품을 배워야 되냐면 바벨탑에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바벨탑을 설명할 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제 바벨탑 뭐 이론이랄까 바벨탑 신호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늘을 뚫는 탑을 만드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슬슬 조금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탑을 갖다 세우지 못하게 할까? 그러면 진짜 말을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 순간에 이것이 바벨탑을 이제 무너지게 돼서 마땅히 좀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오만을 갖다가 경계하는 말이라는 거야. 근데 지식 그 자체는 참 좋은 단어예요. 특히 어떤 단어가 knowing이랄까, intelligence랄까, 이거는 참 좋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것을 갖다 intelligence를 잘못 활용을 했는 거야. 그냥 artificial intelligence야. 어떤 하나의 기계적인 어떤 하나의 뭐랄까, 어떤 지식만 축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것이 인간이 결국 추구해야 할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을 살락하면 뭐 이만장필하고 이게 아니고 spiritual intelligence.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제 영문과 교사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좀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지. artificial은 인위적인 지식이 아니고 spiritual,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된다.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럴 때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바벨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지식은 신이 우리에게 어떤 베풀고자 하는 종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인간과 신은 적대적인 개념이야. 이런 걸 아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과학자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종교를 조금 뭐랄까 경원시하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또 다른 하나의 바벨탑을 만들게 되는 원초적인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문 지식형, 또 인문 철학, 또는 인문 작품, 그리고 인간 인문 작품, 이것이 신과 뭐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신과 어떻게 결합하고 조화하고 융합시킬 수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문학에 갖는 최종적인 그 영성이었거든요. 영성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어떤 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힘은 어디냐? 어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배워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AI 작가와 인간 작가 지금은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어떤 작품 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치유받고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인문 작가에 대한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하면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어떤 하나의 인문 작가가 되고 새로운 인문 작품을 하는 반동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을 일단은 부정한다랄까 신을 멀리하는 데서 생각하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해겔의 변정법에 의해서 정반합이 합쳐지는 그런 새로운 합의 어떤 문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인문 작가상을 이야기할 적에 제일 뒤에 넣거든요. 자, 이거는 읽을 수 있지? 누구? 롱 읽고 네.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롱 ago 이렇게 해서 10계명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10계명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집트라든가 이런 그리스나 로마에 뭐냐면 문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상형 문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의미에서 봤을 때 진정한 언어나 진정한 문자라고 보기가 어려웁니다. 그런데 이 모세께서 이 산에 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서 드디어 10계명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죠? 이 하나의 10계명의 판은 분명하게 뭐냐면 언어로 적혀져 있는 영어로 적혀져 있는 것이지 상형 문자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뭐냐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을 나타내는 것이 10계명. 자, 이 작품입니다. 10계명은 8개는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 2개만 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계명이 2개 하락하는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고? 안식일을 지키라. 맞죠? 나머지는 don't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쁜 짓을 하길래 신께서 하지 마라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어디에 말 안 듣는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버지 말 안 듣죠. 엄마 말 안 듣죠. 선생님 말 안 듣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심보다도 욕망이 많습니다. 뜨거운 열정. 왜 우리는 그것을 뜨거운 열정이라 합니까? 그냥 그대로 냉정한 열정 되면 나쁜 짓도 좀 적게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신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인간은 저것다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작가입니다. 작가가 역시 인간을 보는 겁니다. 작가가 인간을 볼 때는 뭐냐면 작가는 저 인간들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자들 좀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도 끊임없이 이 신도 작가도 끊임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해서는 아니 될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의라든가 또는 무의식 이것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해가지고 거듭 인간의 숨겨진 어둠의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학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불순한 것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떠올려보고 싶다. Who am I? 이 모든 문학의 출발, 모든 철학의 출발은 나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적에는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삿대질을 하잖아요. 그 밑에 깔려있는 것도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와 저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와 저렇게 하는 이런 어떤 나 에고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항상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학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학도 나타나게 이런 who am I라는 그런 이 의문문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 의문문을 나중에 뭐냐면 느낌표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 왜 그렇지? 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표로 바꾸는 과정,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과정입니다. 물음표를 다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의심스러운 겁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그리고 자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문학으로 느낌표로 바꿔주는 것, 그게 철학이라, 그게 문학이라. 그 최상위 개념이 인문작가가 되어서 인문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까 앞에 신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에게 경계의 말을 던진 거죠. 이제 우리는 작가가 됩니다. 어쨌든 작가가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적에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본보기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을 가르쳐 주던 인물이 앞에 있는 것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인물에 우리가 직수한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단테. 소크라테스와 단테. 한 사람은 철학자, 쉽게 말하면 거리의 철학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그리고 교실 이런 렉처 이런 교실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테네 광장에서 하던 하나의 거리의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참 이 손가락이 이게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불교에서도 항상 직지신경 하는 이 직직하는 말, 이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테는 제가 많이 소개를 했다시피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천국 지옥과 면옥과 천국을 구경하면서 그것을 순례하고 돌아와서 신곡을 쓴 것입니다. 신곡은 신에 대한 노래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신곡을 썼지만은 사실은 단테에 쓰는 신곡은 우리가 앞에 있던 하여튼 밀턴의 신라본처럼 신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의 사랑이 하나의 인간을 구원해준다 하는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비로소 뭐냐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문성, 인문학 이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뽐바내는 큰 바위 얼굴, 여러분 아시죠? 큰 바위 얼굴 하면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한 소년이 그 바위를 지켜보면서 닮아갔던 그 하나의 모델의 이야기가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소크라테스가 말했거든.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아라 하는 하나의 그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더링, 하나의 명령 이런 뜻이 되지만은 사실은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라 하면 그들 오더링하고 워닝, 경고가 된다 하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뭐냐면 이 니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니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소크라테스는 신화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테는 뭐냐면 중세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그때까지도 뭐냐면 신들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어떤 가이던스가 정해진 그때였는데 니체가 나타나고 뭐라고 신은 죽었다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어떤 하나의 그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니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살았을 적에 그때 시대에는 뭐냐면은 신은 죽었다면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타락
이것이 이제 그 빚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신성, 이것이 어떤 사라져버렸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신의 존재를 인간들이 죽여버렸다. 이렇게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인간이 신을 죽여버렸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내세웠던 개념이 이겁니다. 이 니체가 앞에 다 뭐라고 내세웠냐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앞에는요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작가들이 그래 우리의 주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주께서 인간을 갖다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어떤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주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은 개수. 그 삶을 살아가는 이 개수. 이러니까 라이프가 중시되는 것입니다. 데일리 라이프. 매일매일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서 우리에게는 아무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은 원죄입니다.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물려받는다. 맞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어떤 신앙적인 DNA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도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또 피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갔을 적에 아담과 이브인데 근데 이제 이처럼 내가 언제 뭐 아담하고 이브 보고 뭐 내고 날 뭐 낳았겠나? 내가 뭐 선악과 따먹었나? 내가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우리에게는 아무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우리의 생활, 모든 우리의 삶, 모든 우리의 문화, 모든 우리의 철학, 모든 우리의 예술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겨 넣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이라는 인물이 꼭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산에 가서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세 달인가 수영학원 내려와서 처음으로 인간들의 세상 시장에 간 겁니다. 시장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했듯이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신의 부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대행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초인의 인물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성의 삶 때문에 뭐냐면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누군가 우리의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이든 또는 조물주든 또는 예수님이든 또는 부처님이든 또는 초인이든 그러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문학도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신성과 인성은 대립한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우리는 동그라미를 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드디어 이제 여러분의 제가 이제 여러분 인문 작가가 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인간 작가가 되자. 인간 작가는 우리가 견자와 함께 인문성을 갖춰야 한다. 견자라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해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육안이 아니고, 그죠? 해안, 마음의 눈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견자라 하면서 해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냐면 인문 작가가 되려고 하면은 감성을 가져야 되고, 지성과 인식과 해안을 갖고, 영감과 몽상과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7가지 정도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 7가지가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야.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부터 시고,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말은 인지력을 가져야 이 말이거든요. 인지력.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지, 이 소크라테스가 몽상을 가져라든가 영성을 가져라든가 이런 말은 안 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인문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이렇게 알면, 아, 이제 드디어 이 자리에 문학이 있구나, 이 자리에 수필이 있구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 작가는 미래지향적이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내세우는 하나의 인간 작가, 인문성을 내세웠던 인물이 몽테뉴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몽테뉴가 했던 에세이를 읽거든. 에세이를 이제 대학교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되면서 읽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 이제 수필을 이야기할 적에 자꾸 이제 수필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 에세이라는 거야, 에세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책을 낼 때도 뭐 수필집 이렇게 쓰지 않고 뭐 에세이집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잡지 같은 거 이런 거 낼 때도 뭐 에세이스트 또는 에세이브라, 그래 에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럼 니 진짜로 에세이에 대해서 아나? 하면 뭐 몽테뉴가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초등학생도 요새 몽테뉴는 상식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몽테뉴 선생님께서 왜 예를 들어서 에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느냐 이거야. 그전에는요, 이 하나의 에세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드라마,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만 있었는 거야. 에세이를 처음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에세이를 만들어냈다랄까? 에세이를 뭐 발명했다랄까? 뭐 그런 인물이 뭐냐면 이 몽테뉴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인데,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것이 소크라테스께서 하신 말씀이야. 근데 이 몽테뉴는 뭐냐면 나는 무엇을 아는가였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을 아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리고 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냥 네 이름 뭐야? 그럼 네 아버지 뭐야? 네 직업이 뭐야?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몇 시에다, 몇 시에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에세이, 수상록, 이 몽테뉴 선생의 수상록은 뭐냐면, 하나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얼마만큼 무엇을 아는가, 이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금융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은행에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시간,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네 은행 다니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세이 하는 이 정치, 그래서 이 몽테뉴가 첫 글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쓰고 나서 이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앞에 썼던 신학이란 성경하고도 다른 이야기고, 그러니까 밀턴의 신학하고도 다른 이야기. 여기다가 뭐냐면 이런 장르를 뭐라고 이름 붙일까 해가지고 드디어 에세이라고 붙이자. 에세이는 실험하다 하는 뜻이야. 이때까지 없었던 어떤 것을 새롭게 시도하고 실험하다, 이런 의미에서 에세이를 갖다 붙이면서 이 몽테뉴가 드디어 인간을 자기의 글쓰기 텍스트로 받은, 옛날에 성경은 예를 들어서 뭐랄까 하느님의 가르침, 이것을 텍스트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하는 식물을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하는 말은 소재입니다. 소재. 무엇을 풀고 해석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하나의 인간 텍스트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양반은 착하게 살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담론입니다. 항상 기독교 교회 가면은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뭐냐면 나는 무엇을 아는가? 사람은 실상 무엇을 아는가?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엉덩이로 살고 하나는 눈으로 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로 사는 것은 현실이라는 바닥입니다. 현실이라는 바닥. 그러면 눈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하나의 그 추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몽테뉴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몽테뉴가 쓰기 이전에는 글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었고 인간은 종속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죽고 난 뒤에 이야기를 썼지. 그러면 또 뭐냐면 살아있을 때 인간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장엄하고 엄숙한 문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용할 때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이 몽테뉴 쓰기 이전의 문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몽테뉴가 딱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말로 글을 쓸 거야.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쓰지 않고 나의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쓸 거야.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수필과 에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수필, 동양적인 수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와 결혼하고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직장에서 일하는 doing 이것을 대부분 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필을 쓸 적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몽테뉴의 에세이를 읽어보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뭐 가수를 산책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형 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에세이는 무엇에 대해서 A-B-O-U-T about 이것이 about 이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 한국적인 수필을 에세이하는 것은 엉터리고 잘못된 개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수필을 쓰더라도 그냥 에세이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세이 다운 한 달러 이 정도는 집어넣으면 그리 괜찮다. 이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테뉴가 16세기에 에세이를 썼거든요. 지금은 22세기잖아요. 그렇지만 이 16세기 지금부터 약 600년 내지 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에세이는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의 필독서, 수필가로서 시작되어야 할 첫 입문서. 이거 입문서 아니다. 입문서는 아닌 이유가 에세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면 안 된다. 안 되고 한 5년 정도 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세이를 읽으면 내 글이 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몽테뉴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할 거야. 그래서 몽테뉴는 어떻게 보면 에세이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인문 작가의 스성 그리고 인문 작품의 예를 들어서 시초 이런 어떤 하나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그 이야기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7명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하이데커, 아슐라르, 칼융, 톨스토이, 비트겐슈타인 1명, 2분, 3분, 4분 이 7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7분은 항상 우리에게 글을 쓰는데 하나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인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꼭 한 가지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한 가지가 7개의 상을 이룬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냐면은 모든 어떤 하나의 문학은 하나의 의문성을 가집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예술도 의문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소개되는 이런 인물들을 그냥 단순히 뭐 철학자니 또는 뭐 작가니 또는 뭐 임상 영리학자니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 우리가 가져야 할 인물성을 공유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 얼마큼 아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처음에 섹스피어. 첫째 그 옆에는 세르반테스. 섹스피어와 세르반테스, 이 사람은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세계 최고의 날. 그 옆에 있는 인물 고흐, 하나의 화가잖아요. 자, 화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빈치, 화가죠. 모나리자는 다빈치입니다. 밑에 이 분은 누굽니까? 요 그림 로댕의 조각. 로댕. 그 옆에 있는 거는 베토벤 음악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클린턴의 키스라는 그림. 클린턴. 저번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그 옆에 알면 정말 기똥차네요. 이사도라 던칸. 예. 맨발의 무용수 이사도라 던칸입니다. 마지막에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조수미 성악가.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성악가고 화가고 음악가냐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의 가치는 뭡니까? 인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그림을 보고 할 적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술성을 보면서 그 인문성이 어떻게 예술적인 이학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 몽테뉴적인 이야기. 그래서 몽테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몽테뉴의 사상이 그야말로 세계에 있는 구석구석에까지 이 사람의 사상이 미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을 위한 춤을 추고 인간을 위해 신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몽테뉴보다도 더 이전의 사람입니다. 로마, 그리스 시대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썼는 책이 참회로이라는 세계 3대 참회력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냐면은 나중에 어떤 하나의 아주 유명한 성직자가 되고 종교로 귀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참회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아치 반성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하니까 아주 어떤 위대한 어떤 하나의 그 추기경이나 이런 인물 같으면 학교 다니고 청년 시절에는 나쁜 짓은 전부 다 골라서 한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까지도 어머니까지도 예를 들어서 물려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라 해가지고 성경을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당시에 한 5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500페이지를 아무 페이지나 깨끗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 로마서 13장 14절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 말이었어요. 책을 집어서 읽어라.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신의 가르침이 자기한테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기본적인 것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달라져 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는 내용은 나의 무지와 무형을 고해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학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고백습니다.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무엇이든 나의 잘못된 과거와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학에서 이런 나의 잘못을 참여하는 내용이 없는 문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인문 작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고해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이 모습을 갖게 되는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적에 항상 성찰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성찰. 이 말은 뭐고? 나를 관찰해서 반성한다 하는 말입니다. 소설 쓰든 수필 쓰든 특히 수필에서 즐겨 쓰는 말이 성찰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요래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일일 삼성. 옛날에 우리가 유교에서 이야기할 적에 일일 삼성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작가는 일일 삼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는 어떻게 됩니까? 일일 삼성이 아니고 뭐고 일일 사성. 아침, 점심, 저녁 반성하고 그리고 또 뭐고 글로서 반성하는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작가로서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자세를 가지고 아까 인문 작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 첫 번째 작가상이 바로 일어나는 참여하는 작가상.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데카르트와 하이데거 이 인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생각하는 존재 이걸 나타냅니다. 처음에서 인간은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가 나타나기 이전에는요, 이 존재라는 개념이 소수의 철학자에게만 쓰여졌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존재하는 말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산다 이렇게만 나타나지 존재하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황, 각 나라의 왕,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또는 뭐 종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입니다. 왕의 노예였습니다. 농노, 농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의 존재성 하는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생존이라는 말을 있을 뿐이지 존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이제 드디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하는 말을 냈습니다. 생각한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위험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일 싫어하는 국민들이 누굽니까?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이 생각하는 국민은 언제거나 뭡니까? 이 구데타라든가 이 뭐냐면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축구만 구경하게 하고 야구만 구경하게 하고 요새는 맨날 식빵이고 먹방 이것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도 그겁니다. 나는 뭐냐면 단순한 생존하는 것 이것만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의 나로서 존재하고 싶어. 그래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글을 쓰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데카르트가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작가라는 말을 냈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내서는 존재하는 작가는 어느냐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지 우리는 생각한다 이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데카르트의 이 사상을 갖다가 진일보 시킨 인물이 하이데크라는 하이데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존재와 존재자와 현 존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존재와 존재자와 현 존재. 데카르트는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해서 인간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라든가 또는 개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곰뱅이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위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꽃도 복숭아도 채송화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데크가 나타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개도 존재하고 고양이도 존재하고 그리고 나무도 존재하고 바위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죠?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져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인간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 존재자라고 했습니다. 현 존재자는 이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죽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현 존재자는 시간의 불안을 초월해서 그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배려심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크가 이야기한 것은 배려하는 인문주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작가라는 것이 뭐냐?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말부터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심, 신앙심이 됩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자비심, 사랑, 이거는 배려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할 것, 특히 작가가 가져야 할 것은 글을 쓰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무엇이냐면 타자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을 위해서 나보다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글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 가지까지 알았습니다. 참회하는 사람, 두 번째 존재하는 사람, 세 번째 배려하는 사람. 이제 3단계까지 갔습니다. 조금 쉬다가 4단계 가겠습니다. 네.